도와드려야죠.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최강석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깡통 전세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뭐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값이 뭐 전세값만큼 못한 네, 집을 다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네. 가치 없는 일종의 주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몇 퍼센트 정도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뭐 이제 집주인이 자진해서 보증금을 못 갚게 되면 경매 처분하게 되는데 네, 경매 처분할 때 뭐 빌라 같은 경우는 물건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감정가의 한 7, 80%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정도 가격이 되는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 가격이 받쳐주는 그런 물건들 그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70%, 80%가 넘어가는 전세면 깡통 전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지금 2억 8천인데 3억이니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집값이 이렇게 보증금을 뒷받침 못하게 되면은 주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집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나는 못 갚겠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집주인이 그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결국은 그 집을 이제 경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그 집에 이제 감정가가 나오게 되고 또 감정가의 한 7, 80% 선에서 낙찰되게 되는 그러면은 이 청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가 몇 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이 집값 떨어진다는 뉴스가 지금 사실 매일 쏟아지는데 집값을 잡는 건 좋은데 이런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네. 계약 기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솔루션은 없을까요? 일단 예방이 상책이고요. 네. 이런 집을 들어가는 순간 어쨌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집을 좀 피하는 그런 부분이 상책인데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집을 들어가게 됐다면 그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집주인의 재산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그 집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이 집은 사실 뭐 본인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권리관계가 이미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 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대로 두고 주인의 뭐 주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그 등기부를 떼본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집주인의 자산 상황을 좀 미리 알아놓으면 네. 내가 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깡통 전세가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을 한다던데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그 가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구축 같으면은 아파트, 특히 아파트는 가격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매매된 거래 사례가 있을 테니까요. 있고 또 공시도 많이 되고 거래 사례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구축 같은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래 사례가 좀 드문데다가 더구나 신축은 이게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기꾼들은 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리고 그 만약에 3억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치고 실제는 2억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2억 2천 정도의 전세금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신축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좀 비용이 들고 공사비도 들고 했으니까 그걸 먼저 좀 이렇게 회수하기 위한 걸로 방편으로 전세금을 높이 부르는 경우도 있겠군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신축 빌라가 깡통 전세가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이 그 전세 사기의 특징은 이 전세 보증금, 네. 이제 세입자가 내는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그 대출 받아서 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것이 목적인데 네. 그걸 챙기기 위해서 집값을 좀 실제보다는 부풀리는 근데 그 집값이 이제 그 신축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미끼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네. 경매에 들어가서는 그게 감정에 의해서 그 가격이 실제 얼마다,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신축 빌라를 들어가려는 전세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특히 이게 시세가 제대로 된 건지를 좀 점검하는 게 주위 빌라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제대로 된 건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용의주도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더구나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전세 사기가 기업화가 돼서 음, 그런 그 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짓고 네. 빌라를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브로커들이라든지 또 다른 그 집주인, 들러리 집주인 아 그래요? 예, 이런 집주인 그러니까 소유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재산이 좀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증금을 거액을 받아서 그 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그 집을 넘겨버리면 그 보증금 채무를 이제 면하게 되는 네.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집을 몇십억짜리 집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브로커들이 붙어서 들러리를 구하고요. 예를 들면 빌라가 뭐 한 10채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채를 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들러리를 구하고 네. 이런 이제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정말 기업적으로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진짜 하면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근에 1,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러다가는 난 집도 못 갖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거기 이제 다 뛰어드셨잖아요. 네. 소위 갭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집을 한 채 사는 분들 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갭 투자가 또 깡통 전세를 만드는 주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냥 뭐 사실 갭 투자 자체가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안전한 이런 그 투자의 방법은 아닌데요. 네. 더구나 이게 갭 투자, 전세 사기 이렇게 보통 연관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갭 투자는 일단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보증금을 끼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액으로도 투자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정상적인 투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걸 집값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보증금을 갚아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집값이 오르면은 내가 투자에 성공하는 거지만 집값이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은 나는 보증금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아예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집값하고 그 전세 보증금하고 차이가 간당간당한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집일수록 네.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은 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아예 투자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보증금 반환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로 변호사님이 사기로 고소해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갭 투자, 뭐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회자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발걷어 붙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가져가게 되면 수사기관이 이게 뭐 사기까지 되겠어요? 처음부터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값이 내려가서 못 갚은 그런 뭐 우연한 결과 아니겠냐. 네. 그냥 민사 문제다.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제 형사 처벌도 안 되고 민사적으로는 소유자가 재산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 보증금 손해를 좀 보던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경매에서 자기가 울며 겨자 먹기. 낙찰받는 네. 그런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까? 기소된 경우는 그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과연 그게 사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색했던 거죠. 네. 종전의 패턴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무혐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그 기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네. 더구나 이제 그런 그 패턴이 생긴 이유는 이게 전세 사기가 많이 기업화가 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아예 지금 조금 전의 사례는 그냥 요걸 내가 보증금 끼고 돈 얼마 안 들이고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우리 개인 투자였다면 네. 이제
그게 나아가서 기업 투자로 바뀌어가지고요. 네. 조직 범죄로 바뀌어서 아예 이게 수십억짜리 빌라를 수십 채를 짓고 그다음에 들러리를 구하고 브로커가 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자체 아예 이게 전세 보증금을 안 물어주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다 보니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요즘은 꽤나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기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막무가내식 투자를 하거나 기업형으로 하는 범죄를 좀 차단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진작했어야 되는. 예. 이게 지금 세입자들은 대부분의 영세하거나 또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을 때 참 우리가 좀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형사처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고소한다고 해서 또 전세금이 찾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조직들이 어쨌든 뭐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이든 네. 아니면 그 돈을 들여서 집을 그 신축 빌라를 짓는 사람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 수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숨겨둔 수익들을 형사처벌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문자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님,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깡통 전세 저도 전세 사는 중이라 귀 기울여 들어야겠어요. 네. 이정욱님, 깡통 전세 요즘 집가 하락으로 서서히 생기고 있죠. 11001님, 전세값이 매매가를 넘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런 전세 사기의 이제 피해자라고 할 때 순수한 뭐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낸 세입자들도 이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그거를 허그 같은 데서 이제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증 반환보험에 이제 가입해서 보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허그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그에서는 이게 어쨌든 그 보증을 해줄 만한 안전한 집인가 네.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증 반환보험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기꾼들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 매매가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경우에 이제 들러리를 세워서 매매가를 조작하거나 그게 가능하겠군요. 예를 들면 이제 감정평가사를 조금 매수한다든지 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집값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수법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허그의 그런 그 보증보험 반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네. 이게 이제 그 돈이 나와야 음. 그 세입자들이 좀 부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군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굉장히 생활 밀접한 주제여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이 이제 살면서 집주인의 이런 재산 상황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질문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깡통 전세 시라고 하는 그 질문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네. 우리가 남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판결이 좀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정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고 그게 확정이 되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그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들이 이제 가능한데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집주인 통장 잔고 재산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집주인의 어떤 주소 이런 부분을 좀 따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최지일사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리 주소 등을 보면은 그 이제 집주인의 소유 상황이나 재산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거라도 좀 챙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최지일사님 질문처럼 통장 잔고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판결 이후에 집행 절차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불안한 깡통 전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깡통 전세는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은 집값,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세대로 사는 집값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하거든요. 네. 그걸 또 사기꾼들은 반대로 집값을 좀 부풀리는, 누구나 세입자들은 사실은 내가 들어가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집값을 좀 오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오판이 사기꾼들이 끼게 되면은 그 중개업자들도 막 개입을 해서 이 집이 얼마의 시세를 나간다. 이런 부분을 이제 거짓말하게 되고요. 그걸 너무 쉽게 믿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거래 조회,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 그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가가 얼마 정도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실거래 가격이 거의 다 올라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빌라들은 다 빌라들마다 어떤 컨디션,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집이 얼마인데 내 집이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먹잇감으로 빌라가 주로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를 임대차 하실 때는 특히 이제 이게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한 군데 부동산에만 믿지 말고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이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시세가 뒷받침이 되는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미리미리 이렇게 좀 가져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래도 피하지 못하고 이미 전세액을 맞춰버렸다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거주 중인 세입자 분들에게는 네. 어떤 거 지금이라도 좀 해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요즘 그 전세 사기의 패턴이 그 집을 전세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러자마자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들러리 소유자라고 하는데 들러리가 들어와서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입자들이 좀 그 강구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꼭 바뀐 세입자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판례상으로는 꼭 그렇지가 않은데요. 지금 전 소유자, 내가 계약 체결한 전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바뀌고 나서 그 바뀐 사실을 알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네.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네. 전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좀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조금 확인할 게 많습니다. 냉정하게. 네. 과연 어느 집주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보셔서 만약에 전 소유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계약을 좀 빨리 해지하고요. 네. 전 소유자한테 반환받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주신 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세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주인이 바뀌어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경우에 집 주인이 바뀌면 즉시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불리할 수 있겠다, 위험하다 싶으면은 계약을 해지해서 네. 그러니까 변경 전에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조언 주신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이제 당연 승계라고 그래서 바뀐 소유자한테 임대차 관계가 당연 승계되는데 하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네. 이게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네. 다만 이제 그 중도 해지는 소유자 바뀐 때로부터 좀 빨리 하셔야 돼요. 네.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중도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는 깡통 전세에서 한층 더 나가서 지금 계속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자까지 한패로 금융회사를 속이는 갭투자 대출 사기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것도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제가 사건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네. 이 이제 사기꾼들이 결국 이제 세입자한테 직접 보증금 받는 이런 경우가 조금 힘들고 그 어떤 허그 같은 이런 데서 그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그 받는 것이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세입자를 하나 그 들러리 세입자를 하나 동원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세입자하고 만약에 뭐 1억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그 보증금을 한 9천 정도 받아내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실제 그 집은 가격 자체가 뭐 한 5천만 원밖에 안 나가는 그런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시 빌라가 실제 가격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1억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걸 믿고 허브에서는 대출 은행에서는 그런 한 8, 9천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실제 그 저기를 속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짜로 계약서를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냐, 들러리 가짜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밝히기가 사실 힘든 거죠. 네. 또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게 집값을 부풀리는, 집값을 속이는 이런 경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앞부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좀 대범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감정평가사도 조금 이렇게 요즘은 게재가 돼서 네. 그 집값을 이제 이렇게 대출할 때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그 확인돼야 대출도 되고 보증도 되고 이런 구조가 되니까 그걸 좀 더 이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네. 하게 되고 네. 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줄 때 조금 더 이제 그 집값 자체만 부풀려 감정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또 그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합니다. 네. 근데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로는 한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게 마치 그걸로 인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업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집값이 이제 부풀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점 이게 좀 교묘해지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오피스텔 관련해서 이거를 인테리어 하면서 뭔가 사기 사건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전세 갭투자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 네. 그 사건은 이제 제 고객이 그 매도인이었습니다, 원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가격을 그 1억 천에 원래 팔았거든요. 네. 1억 천에 팔았는데, 그 사는 사람이, 요 세입자 보증금을 조금 내가 높여받아도 되겠느냐. 자기는 이제 그 세입자 보증금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 상관없다. 나야 뭐 1억 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네. 점점점 지나면서 이게 사기구나.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가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그 1억 3천 정도에 계약하겠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요즘 워낙 이렇게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입자한테 이게 실제 매매 대금은 1억 천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 사람들이 극구 그걸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밝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세입자를 만났는데, 그 세입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1억 천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입자까지 한패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는 1억, 감정평가사를 끊어왔는데, 그 집값이 1억 8천이다. 1억 천짜리가 지금 1억 8천이 돼버린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대출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정말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돈 받아서 집 해서 전세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네요. 매매대금 다 주고라도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떠나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보증사고가 나서 경매돼 버리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의뢰인이 양심적인 분이라 네. 내가 비록 뭐 1억 천 받고 나는 끝내면 되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조금 법에 하소연하게 되는 네. 이 사람들 상대로 형사 고소도 하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빌라 얘기를 많이